사람이 가장 괴로운 순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고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을 때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 그 순간 밀려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묘한 허전함이었던 적 말입니다. 승진을 하고 나서도 가슴이 뛰지 않고 새 집에 이사를 하고도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도 왜인지 뿌듯함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노력하면 보상이 온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진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 편안한 날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결핍, 또 다른 불안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28배를 간 넘긴 나이에 문과에 올라 임금의 눈에 들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각별히 아꼈고 조정의 누구보다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자신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관직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고. 한 자리를 얻으면 그 위에 자리가 보이고 임금의 신임을 받으면 그 신임을 잃을까 두려웠다고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킬 것도 많아집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면 두려움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역설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오히려 담담한데 꼭대기에 서면 떨어질 곳만 보이니 다리가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을 더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찾아오는 것입니까? 정약용의 삶은 그 질문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답을 건넵니다. 훗날 그는 모든 관직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먼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절에 비로소 어떤 평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가 긴 세월 끝에 도달한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람은 기대를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깊은 결핍 속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끼가 세상의 전부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만 돌아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밥을 먹으면 그 충만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이미 다음 결핍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대란 그런 것입니다. 채워지는 순간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기대가 들어앉습니다. 정약용이 젊은 관리 시절 정조의 명을 받아 수원화성을 설계할 때의 일입니다. 거중기라는 독창적인 기구를 고안하여 공사 기간을 크게 줄였고 임금과 조정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당시의 정약용은 틀림없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성이 완공되자마자 정치적 시기와 견제가 시작되었고 한쪽에서 칭송이 올라올 때 다른 한쪽에서는 모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성취의 기쁨은 짧았고 그 기쁨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불안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정약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한 사람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음 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집을 장만한 사람이 더 넓은 집, 더 좋은 동네를 꿈꿉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면 취업 걱정이 시작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기대라는 사다리에는 마지막 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것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나쁜 본능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제가 멈추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결핍이 해소되어도 마음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혜경은 유배지에서 이 구조를 비로소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임금의 신임도 모두 사라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불안했던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기대가 끝없이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입니다. 그는 그제야 눈앞에 차 한 잔, 창밖에 매화 한 가지, 제자와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속에서 기대 없이 머무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 유배지의 겨울 저녁, 다산초당 안에는 정약용 혼자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고 방 안에는 기름 심지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벗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일 찾아올 사람의 약속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자기 안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렸다고 후일 적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이라도 켜놓아야 합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저녁이면 손이 저절로 전화기를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만나야 하고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자꾸 슬퍼진다고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잡아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마음이 채워졌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말에 상처를 받거나 비교하는 마음이 커져서 더 허무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또 약속을 잡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기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서울에서 수많은 관료와 학자들에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던져졌으니 그 적막함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발견합니다. 고독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만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자기 안의 결과 무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없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밖이 시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꺼내 읽을 생각도 음미할 기억도 붙들고 싶은 물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고요합니다. 책 한 권이면 충분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쉬어갑니다. 정약용이 유배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것은 의지만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안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인의 존재에 기대를 걸수록 혼자가 됐을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한때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았던 적이 있었다. 정약용은 훗날 이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료를 정리해주고, 누군가 길을 터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호의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그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 가장 무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곡산 부사로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들에게 정약용은 세심하게 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전에게는 식량을 나누어 주고 아이가 아픈 집에는 의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눈가에 물기가 맺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한 대였던 쌀이 두 대가 되고 의원을 불러달라는 부탁 뒤에는 약값까지 대달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유독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 번 받으면 익숙해지고, 두 번 받으면 당연해지고, 세 번 받으면 그것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반복 앞에서 빠르게 닳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해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더 나아가 원망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직장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팀 안에서 묵묵히 잔일을 도맡습니다. 복사도 해주고 회의록도 정리해주고 누가 부탁하면 싫은 내색 없이 해줍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만 석 달이 지나면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라도 안 해주면 오히려 왜 안 하냐는 눈길이 돌아옵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찬을 나누어 주고 아이를 봐주고 작은 심부름을 해주었던 호의가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 거절하면 인심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기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자라면 감사는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든 자리에 불만이 자라납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호의를 베풀되 상대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선을 긋지 못하면 호의는 이용이 되고 친절은 약점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부탁을 할 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은 다음 부탁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큰아들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고 있고 둘째는 문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키고 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넉넉하던 표정이 굳어지고 양보하던 사람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그 앞에서는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합니다. 감추고 있던 두려움, 비교의식, 박탈감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형 정약전과 떨어져 지내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형제 사이였지만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문제가 예민하게 작용했습니다. 누가 더 어려운지,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물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는 연락도 잦고 만남도 많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제안도, 사업 이야기도, 함께 무엇을 해보자는 제의도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자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쁘다며 사라집니다. 형편이 기우는 순간 관계도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따뜻함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효도하겠다며 자주 찾아오던 자녀가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나면 발길이 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줄일수록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돈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그 본성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아는 눈을 기르는 편이 낫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입니다. 돈 문제에서도 이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평생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고요. 이 말은 학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시간에 대한 태도, 작은 일에 기울이는 정성,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정약용은 공사 일정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짰습니다. 거중기와 유연거를 활용하여 인력 낭비를 줄이고
어느 구간에 며칠 걸리는지를 미리 계산하여 전체 공정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기한을 지키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상대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시간 약속을 습관처럼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분, 20분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1시간 넘게 늦습니다. 전화를 하면 지금 간다고 하지만 또 30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미안하다고는 합니다. 차가 막혔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변명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은 생깁니다. 그러나 매번 늦는다면 그것은 사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늦지 않습니다. 면접, 계약, 병원 수술 예약, 이런 자리에 30분씩 늦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돌아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만남, 가까운 사람과의 약속에는 늦습니다. 늦어도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도 기대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너그러움에 기대어 자기의 시간만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약속도 소홀히 합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돈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맡은 일을 기한 안에 끝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친밀함이 무례함의 허가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지방을 돌 때도 관리들의 큰 비리보다 작은 태만을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진심인 사람이 큰 것에도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삽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배우자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녀가 효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면 잠깐 좋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되물으며 점점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타인에게 거는 기대를 줄이고 대신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당하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선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밖을 향하고 하나는 안을 향합니다. 정혜경은 유배 후반기에 점차 이 시선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했고, 등을 돌린 벗들에게 서운해했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선은 자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10번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허물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낫다고요.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대를 걸고 같은 순서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기대의 무게가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외로움, 불안, 결핍을 상대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도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화가 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대가 상대에게 공정한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민낯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말보다 존재가, 속도보다 깊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 황상에게 보여준 것은 학문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입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정약용은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60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심에 섰던 학자, 임금의 오른팔이었던 관리, 그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반쯤 잊혀 있었습니다. 마제의 작은 집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출세를 향해 달리던 젊은 날, 정조의 곁에서 빛나던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먼 땅에서 보낸 긴 세월. 돌이켜보면 가장 많이 가졌던 시절이 가장 불안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절이 가장 고요했습니다. 체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떠올립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도달한 체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발버둥 치는 일을 멈추는 것,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습관을 놓는 것, 남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리라는 환상을 거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체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의 상당 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대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정약용은 만년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정성을 쏟으라고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니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마음의 여유가 시작된다고요.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근거한 것인가? 만약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잃는가? 그리고 그 기대를 거둔다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이 글에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것 앞에서도 허전한가? 정약용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많은 것이라고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피어오르는 저녁, 노을,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의 존재. 그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기대를 거두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요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